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중면입니다. 최근 성범죄 무고행위를 하다가 실형 선고를 받은 기사가 났었는데요. 생각보다 억울하게 성범죄로 무고행위를 당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이 기사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고구마를 한 번에 10개 정도 먹는 기분이 드실 수도 있어요. 억울하게 성범죄를 고소당했을 때 대처 방법은 기존 영상으로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세요. 무고행위를 한 가해자는 고모 A씨와 고모부 B씨이고 무고행위의 피해자는 이웃 주민 남성 C씨입니다. 고모 A씨에게는 여성인 둘째 조카가 있었는데요. 위 조카는 지적 장애가 있었습니다. 고모부 B씨는 위 조카를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첫째 조카가 이 성폭행 장면을 보고 고모 A씨에게 말을 하면서 A씨가 위 사건을 알게 되는데요. A씨가 남편 B씨를 추궁하자 남편 B씨는 내가 아닌 이웃 주민 남성 C씨가 둘째 조카를 성폭행했다고 말하게 됩니다. 이후에 고모 A씨와 이웃 주민 남성 C씨가 서로 다투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C씨가 먼저 112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모 A씨가 이웃 주민 남성 C씨가 둘째 조카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C씨 입장에서는 지옥이 시작됩니다. 고모 A씨는 둘째 조카를 강요해서 C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성폭행 피해 진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피해를 당했는지 진술을 하도록 교육시킵니다. 그래서 둘째 조카는 수사기관과 재판에서 고모가 시키는 대로 진술을 했고 법원은 결국 둘째 조카의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웃 주민 C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합니다. 해당 사건은 둘째 조카와 고모 A씨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였을 것으로 보여요. 거짓말인데 무슨 증거가 있겠어요? C씨는 수사 도중 너무 억울해서 둘째 조카를 무고죄로 고소하는데요. 법원은 C씨의 이러한 행동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더 중형을 선고하게 된 것 같아요. 아니, 억울해서 무고행위를 당해서 무고죄로 고소를 하는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중형을 선고하면 무서워서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까? C씨가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난 이후에 이웃주민 C씨의 딸은 둘째 조카 남편 D씨를 만나게 됩니다. 결국 둘째 조카 남편이 둘째 조카를 설득을 해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하게 합니다. 둘째 조카는 이웃주민 C씨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하게 되는데요. 자신을 성폭행한 것은 이웃주민 C씨가 아니라 고모부 B씨였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고모부 B씨는 둘째 조카뿐만 아니라 첫째 조카까지 성폭행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웃주민 C씨는 10개월가량의 억울한 옥살이 끝에 무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10개월가량의 구치소에 있었던 이웃주민 C씨의 억울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당사자가 아니면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감정인 거예요. 항소심에서 C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A씨와 B씨는 재판의 그 결과가 뒤집힌 것이 둘째 조카의 남편 D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모 A씨와 고모부 B씨는 첫째 조카에게 D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자라고 설득하게 됩니다. A씨와 B씨는 첫째 조카에게 돈을 줄 테니 D씨를 고소하자고 설득하는데요. 첫째 조카 부부는 또 이에 동의를 해요. 또 이유는 알 수 없는데 동의를 해요. 첫째 조카도 지적 장애를 앓고 있다라고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첫째 조카의 부부가 이 무고행위에 동의를 하고 결국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게 돼요. 그런데 D씨는 이런 무고행위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녹취 파일을 확보한 등 미리 철저히 준비를 해둡니다. 수사기관이 추궁해 첫째 조카가 결국 자신이 무고행위를 했다라고 자백을 하게 되면서 사건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결국 고모 A씨에게는 징역 7년, 고모부 B씨에게는 징역 3년 6월이 선고되게 됩니다. 이웃주민 C씨는 둘째 조카와 고모 A씨의 진술만 가지고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가 났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 가지고도 처벌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리 교육을 받고 준비를 해서 진술했으니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유죄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양한 부분을 봐야 돼요. 수사기관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27조 사항에 의하면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는 이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실무상 유죄 추정의 원칙에 가까워요. 아쉬운 부분이에요. 원칙적으로 범죄 혐의의 입증은 검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대로 피고소인이 자신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벗지 못하면 검찰이나 법원이 피해자의 말만 믿고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가 범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할 것이라고 소극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자신의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억울한 일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아동 장애인의 경우 진술 분석관이 이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분석하게 됩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이들의 분석이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술 분석관의 진술의 분석을 보면 현실적으로 이게 과연 전문성이 있는 분석인지 의미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한계일 수도 있어요. 재판을 하는 판사 입장에서도 증거로 제출된 진술 분석관의 그 분석 결과가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회신이 오면 현실적으로 이를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28조에 의하면 형사 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C씨는 국가를 상대로 형사 보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C씨는 이와 별개로 무고행위를 한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내용을 보면 C씨는 가해자들로부터 최소한 수천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범죄 무고죄, 생각보다 주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강제추행, 강간 사건에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유죄 간정이 되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강간의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어요, 강간죄는. 성범죄 무고죄는 상대방을 엄청난 궁지에 몰고 피해를 주는 공격행위입니다. 따라서 계획적인 무고행위가 밝혀지면 매우 엄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실제 성범죄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돼요. 그래야 이런 억울한 무고행위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무고죄의 요건, 탈핵, 중요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볼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